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사이에 위치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세 개의 나라를 카프카스 3국이라고 부른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주변 강대국의 숱한 외침을 받아 많은 혼돈을 겪어왔지만 굳건히 나라를 지켜낸 카프카스 3국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자주적인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카프카스 3국,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그 의미를 만나보자. 카프카스 3국은 모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인 카프카스 산맥에 위치하여 지리상으로는 아시아로 분류되지만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서아시아보다는 동유럽에 더 가깝다. 강국에 둘러싸여 온갖 순환을 겪은 역사를 지닌 카프카스 3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와 아주 흡사한 점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이 세 나라는 19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되었고 러시아 혁명의 혼란기에 잠시 각국은 독립했으나 1922년 소비에트 연방 결성 때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소련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로 통일되었다. 1936년에 각각 그루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별개의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이 되었다. 때문에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전까지 이들 3국은 러시아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비슷한 역사를 간직한 세 나라,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역사의 베일을 벗기는 열쇠는 바로 러시아가 남긴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인식된 카프카스 3국. 그중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조지아다. 조지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수도 트빌리시다. 대카프카스 산맥 남쪽 기슭에 해발 500m의 구름과 쿠라강 계곡에 있는 트빌리시는 흑해에서 카스피아를 거쳐 이란이나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다. 기원전 4세기에 촌락이 형성되고 4세기에 성체로 에워싸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11세기에 조지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도시만큼이나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다. 구시가지에는 성체와 성당 등 역사적 유물이 있는데 특히 특징적인 기독교 건물들이 많아 기독교 건축 기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조지아는 지리적 특성상 주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민족 구성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약 100개 정도의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고 여러 종파의 다양한 교회와 사원이 있다. 소박하고 정겨운 느낌의 트빌리시. 하지만 고요한 도심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주변국의 잦은 침략과 지배라는 크나큰 역경을 견뎌낸 역사를 지닌 곳이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1921년에 침공하여 약 70년 동안 러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다. 조지아의 카이티 지방의 작은 전원 마을 시그나기. 작은 도시 시청을 중심으로 길을 걷다 보면 조지아 깃발이 날리는 고풍스런 시계탑을 지나 철학자 소르몬 도다슈빌리의 동상이 서 있다. 인구는 약 2,100여 명으로 조지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마을 중 하나다.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역사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지로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로 인해 시그나기와 주변 지역은 1975년부터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1762년에 조지아의 왕인 헤라클리오스 2세의 지원으로
이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는 다게스탄 부족들로부터 마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새를 건축하였다. 이후 약 100여 가구가 이 마을에 자리를 잡았으며 독립 이후 현재까지 조지아 정부에서는 이 마을을 조지아 관광 산업의 요지로 육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재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시청 주변의 담에는 조지아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라를 위해 싸웠을 군인들의 전투적 기상을 담은 조각과 그들의 애국적인 모습이 담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담을 따라 한 명 한 명 빼곡히 적혀 있는 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지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찾고 있다. 당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간절히 나라의 독립을 바라왔을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간절히 바라왔던 나라의 독립. 우리도 같은 역사를 겪어왔고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앞에서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진다. 조지아의 아픈 역사를 알고 나면 이곳 시그나기가 마냥 아름다운 전원마을이 아닌 한 나라의 역사적 아픔과 많은 이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괜시리 경건해지는 느낌이다. 한 명 한 명 모든 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외우진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보고 기억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본다. ეს არის ეგრეთ წოდებული სიღნაღე ჩვენი რაიონის ქიზიყის ესეიკი მაცხოვრებლები ყოველივე სოფლები არის საგზაყოფილი სიღნაღის რაიონის ქიზიყის რომელმაც თავი შესწირეს 41-45 წლის ეგრეთ წოდებული საბჭოთა რომ იყო ომში გერმანელების ფაშიზმის წინააღმდეგ რომელმაც თავი გამოიჩინეს და სისხლის წვეთის ბოლომდის იბრძოდნენ თავისუფლებისთვის, რომ არ გავხდარიყვნენ გერმანიის ოკუპირებული ტყვეები და ომი არ წაეგოთ. და მნიშვნელოვნად მათ პატივსაცემად ჩვენს სიღნაღში გააკეთეს ყველა სოფლებიდან დაღუპული სიები, ჩამოწერილი გვარებით რა, რომელმაც თავი შესწირეს. ძალიან გვიხარია რომ ასეთი კარგი ხალხი გვყავს თავდაუდებელი უშიშრები და მამაცები. სიღნაღი არის ეს როგორც ეწოდება ქიზიყი, კამეჩოვანი, რომელსაც ბატონი არ ყოლია და ძალიან დამოუკიდებლები იყვნენ და გვინდა რომ დამოუკიდებლები ეხლაც ვიყოთ. 조지아의 트빌리시 대학교. 이곳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지만 문학만큼은 조지아가 러시아에 영향을 끼쳤다.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들이 조지아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글을 썼다.
კულტურა ყოველთვის თამაშობს გარკვეულ როლს იმ ქვეყნებთან ურთიერთობაში, რომელთანაც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 იმყოფება პოლიტიკურ, ან ეკონომიკურ, ან კულტურულ დამოკიდებულებაში. ამის მაგალითია ქართული და რუსული კულტურების ურთიერთობა, როდესაც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 იყო რუსეთის იმპერიის შემადგენლობაში და შემდეგ როდესაც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 იყო საბჭოთა კავშირის შემადგენლობაში. მაგალითად შეგვიძლია მოვიყვანოთ რუსული მწერლობის და ქართული მწერლობის ძალიან მჭიდრო ურთიერთობა, რომელიც მაგალითად შეგვიძლია დავასახელოთ ტოლსტოი, გორკი, აგრეთვე მანდელშტამი, ცვეტაევა და სხვები, რომლებსაც ჰქონდათ ძალიან მჭიდრო ურთიერთობა ქართულ პოეტებთან და მწერლებთან. ასევე ქართული მეცნიერებაც, მაგალითად შეგვიძლია ვთქვათ, რომ ფილოსოფიის ფაკულტეტები არსებობდა საბჭოთა კავშირის დროს მხოლოდ 4 რესპუბლიკაში, ეს იყო რუსეთი, სადაც იყო პეტერბურგსა და მოსკოვში, კიევში ან უკრაინაში და მხოლოდ კიდევ ერთი იყო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 ეს მიანიშნებდა, რომ ჩვენი ფილოსოფიური სკოლა საკმაოდ დიდ როლს თამაშობდა საბჭოთა კავშირის ფილოსოფიურ აზროვნების სისტემაში. გარდა ამისა, საბჭოთა კავშირის დროს განთქმული იყო ქართული კინემატოგრაფი. თავისი პოეტურობით, თავისი მეტაფორულობით და ის თამაშობდა მართლაც ის იყო საბჭოთა კავშირში ერთ-ერთი ყველაზე პოპულარული რამ. გარდა ამისა, შეგვიძლია ვთქვა, რომ ძალიან მჭიდრო კონტაქტები არსებობდა ქართულ ფიზიკოსებსა და დუბნას, ანუ რუსულ ფიზიკის ინსტიტუტებს შორის. და მართლა ჩვენ შეგვიძლია ვთქვათ, რომ ჩვენ შეგვქონდა ძალიან დიდი წვლილი საბჭოთა კავშირის კულტურისა და მეცნიერების განვითარებაში, რომელიც აისახებოდა, რა თქმა უნდა, ჩვენს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კულტურაზეც. ამიტომ შეგვიძლია ვთქვათ, რომ ამ თვალსაზრისითაც ქართული კულტურა გამორჩეული იყო. მას შეუძლია ზუსტად ასე ქართულ კულტურას აქვს ძალიან ძლიერი ადაპტირების უნარი. ამიტომ მას შეუძლია მოწინავე გამოცდილება, რაც არსებობს თქვათ თანამედროვე ევროპაში, თქვათ იგივე სამხრეთ კორეაში და ასე შემდეგ, ის იქნება ტექნოლოგიური, კულტურული ინოვაციები თუ რაღაცა ძალიან სწრაფად აუგოს ალღო და გადმოიღოს. ამიტომ შემთხვევითი არ არის, რომ ჩვენ ყოველთვის ვცდილობთ ვიყოთ თანამედროვე მსოფლიოს კურსში. ამის მაგალითია შეიძლება მოვიყვანოთ ერთი რამე. მე-11 საუკუნეში, მე-12 საუკუნეში, როდესაც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ში აი ქართულ რენესანსს ლაპარაკობდნენ, იმ დროს ათონის მთაზე საბერძნეთში მოღვაწეობდნენ ქართველები, რომლებმაც შეძლეს, რომ იმ დროის მე-12 საუკუნეს ქართველს იაზროვნა იმაზე, რასაც იმდროინდელი თანამედროვე სამყარო ფიქრობდა, აზროვნდა. დღესაც ქართული საზოგადოება ცდილობს იაზროვნოს, იფიქროს და გადაწყვიტოს ის პრობლემები, რომელიც დგას დღეს თანამედროვე მსოფლიოს წინაშე, გლობალური სამყაროს წინაშე. ამ გაგებით ქართული კულტურა და ქართული აზროვნება ყოველთვის ცდილობს იყოს დონეზე, იმ დონეზე, რომელსაც ის ეპოქა მოითხოვს, რომელშიც ჩვენ ახლა ვცხოვრობთ. ამიტომ ეს უნარი ქართველებს გვაძლევს საშუალებას თავი ვიგრძნოთ ყოველთვის მსოფლიო კონტექსტში, მსოფლიო კულტურულ და პოლიტიკურ კონტექსტში. 카프카스 3국의 두 번째 나라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의 서쪽 연안과 압쉐론 반도의 남쪽 면으로 바쿠만이 넓게 휘어진 만곡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바쿠 군도가 잘 가려주고 있는 바쿠만의 입지적 조건을 기반으로 카스피해의 가장 훌륭한 항구가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35만 년에서 4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 인류가 거주하였다. 아제르바이잔 내에는 인류가 거주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고고학적인 터가 여러 곳에 존재한다. 아제르바이잔은 1918년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함께 공화국으로 독립하였고 또다시 소련의 지배를 받았지만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해방됐다. 현재도 아르메니아와 분쟁을 겪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는 지금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바쿠시의 중심부 이체리셰에르. 성벽 대부분이 1806년 러시아의 정복 후 강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12세기에 27m 높이로 세워진 키스칼라시 탑도 그대로 남아있다. 옛 도시는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은 골목길과 옛 건축물들로 그림처럼 아름답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돌로 만든 도로를 걷다 보면 유럽의 한 도시에 와 있는 듯 하지만 이곳은 바쿠의 복잡한 역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유럽의 도시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조로아스터, 사산, 아랍, 페르시아,
시르반, 오토만, 그리고 러시아 문화까지 이곳에 영향을 miçin 결과다. Azərbaycanın Şirvanşahlar Dövlətinin mərkəzi Bakı şəhəri olmuşdur. Bu Bakı şəhərində isə İçəri şəhər adlanan bu ərazidə həmin dövlətin hökmdarları 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ndə deməli Şirvanşahlar Dövlətini idarə etmişlər. Bakı şəhərində yerləşən bu hissə deməli bu hissənin tarixi orta əsrlərə gedib çıxır. 12-15-ci əsrlərdə bu saray kompleksi inşa edilmiş Şirvanşah hökmdarları tərəfindən və bu bir neçə yüzyıl davam etmişdi bu tikintilərin deməli hazırlanması. Burada Şirvanşah hökmdarları deməli Bakı şəhərində yerləşən bu içəri şəhərin ən qədim hissəsi olan 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ndə deməli divanxanada, yəni hökumət evində əyləşib ölkəni idarə etmişlər. Və bir məsələni əlavə edək ki, Şirvanşahlar bu saray kompleksi 1828 1991-ci illərdə əvvəllər Çar Rusiyasının, sonra isə Sovet İttifaqının təsiri altında, nəzarət hakimiyyəti altında olmuşdur. Sovet dönəmində, Çar Rusiyası dönəmində bu saray kompleksinin deməli fəaliyyətsiz olmuş, bunun tikililərindən ambarı kimi, silah ambarı kimi digər məqsədlərlə istifadə olunmuşdur. Lakin sonradan 1964-cü ildən bu Azərbaycan Sovet hökuməti tərəfindən qoruq elan olunmuş və 1992-ci ildə müstəqillik dövründə burada bərpa işləri görülmüş, 2006-cı ildə ikinci dəfə saray kompleksində bərpa işləri görülmüş və bir məsələni qeyd edim ki, 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 2000-ci ildən etibarən UNESCO-nun nadir incəsənət nümunələri irsinə deməli daxil edilmişdir. 아제르바이잔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곳, 쉬르반샤 궁전.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885년이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미 기원전 수세기 전에 사람들이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11세기에 이르러 쉬르반샤족의 지배권에 속했고 12세기에는 그들의 수도가 되었다. (13, 14세기) 한동안은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1723년 표트르 대제가 바쿠를 함락시켰지만 1735년 페르시아에게 다시 빼앗겼다. 1806년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이 도시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1920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수도로 삼았다. 옛 건축물인 쉬르반샤 궁전은 오늘날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부분은 기원이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Ee, 1920-1991-ci illərdə Azərbaycan Sovet hökumətiinin hakimiyyəti altında olmuşdur. Yəni Azərbaycanda Sovet hökuməti qurulmuşdur. Bu dövrdə bir sıra qədim abidələr kimi Bakı şəhərinin qədim hissəsi olan İçəri şəhər deməli qoruğunda da, İçəri şəhər ərazisində də müəyyən arxeoloji deməli işlər aparılmışdır. Ancaq tam mənasında Sovet dövründə bu ərazi, xüsusilə 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 tam şəkildə öyrənilməmişdir. Və 1964-cü ildə bu qoruq, bu ərazi qoruq elan olunandan sonra 77-ci ildə də bu 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nin mühafizəsi haqqında da qərar çıxmışdı. Lakin Sovet dönəmində 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nin tutaq ki, məscidləri öz fəaliyyət göstərməmişdir. Bir sıra obyektlərindən, digər məqsədlərindən istifadə olunmuşdur. Ancaq biz tarixi gözlə baxdıqda bilirik ki, burada arxeoloji qazıntılar aparılsa, həmin saray kompleksinin tarixi 12-15-ci əsrlərə söykənsə də, İçəri şəhərin o qədim hissəsi 2000 illik, 1500 il, 2000 il əvvələ gedib çıxa bilər. Əsas işlər burada 1991-ci ildən sonra bərpa işləri aparıldı və arxeoloji qazıntılar aparıldı. 원래 바쿠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인근에는 신석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바쿠에서 남쪽으로 65km 지점. 1시간 이상 달려 이동하면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지역 고부스탄이 나타난다. 고부는 돌, 스탄은 땅을 의미한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며 당시의 생활상을 돌에다 새겨놓았다. 주로 사암지대인 이곳에는 약 6천 개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데 길게는 약 4만 년 전, 짧게는 5천 년 전의 것들로 암각화뿐만 아니라 주거 유적들도 많이 남아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The life here, the first time was 20,000 years ago.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Mesolithic period. And here, all pictures is not same time, date. It's a different. Bronze Age, Medieval, Mesolithic, Paleolithic. I mean the beginning, the end of the Paleolithic, the beginning of the Mesolithic. So this is the mixed time. Medieval, Bronze Age, I mean the Mesolithic. So different. This here. So why? There's some visitors ask me. So why the old pictures they mix it? Because on one time here was the life. After some times it was changed everything. Here have came to another generation. That generation saw here the pictures. That generation also made self pictures. Therefore, all pictures is here. They mix it. Different. Medieval, Bronze Age, Mesolithic. Different time. Also, this is the Mesolithic. I can show you Bronze Age, Medieval. So different. 약 12,000년 전에는 카스피해의 수위가 지금보다 80m 이상 높았고 강수량도 많아서 이 주변은 매우 비옥했다고 한다. 암각화는 사라져버린 옛 삶의 방식에 대한 이례적인 증거다. 이 많은 암각화는 한 세대에 이르러 완성된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세월을 거듭하며 그려나간 것이다. 암각화를 통해 여러 세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유물이 아닌가 싶다. 암각화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은 환경 범위에 대한 대규모 측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문서화하고 보존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rocks are very impressive. A lot of petroglyphs I've never ever seen before. So very nice place. 고부스탄을 나와 찾아간 곳은 쉐키. 쉐키는 바쿠에서 북서쪽으로 325km 떨어져 있는 카프카스 산맥 남쪽 능선의 해발 675m에 포근하게 자리하고 있다. 1743년에서 1819년까지 76년간 칸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마을로 불린다. 쉐키의 여행은 여름 궁전에서부터 시작한다. 18세기 칸에 의해 만들어진 궁전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궁전은 규모는 작지만 극도의 화려함을 경험할 수 있다. 기하학적 무늬의 천장과 벽, 화려한 카페트, 형형색색의 타일로 꾸며져 있어 눈이 즐거워지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의 문학가인 나짜미의 글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으로 궁전 벽을 장식했다. 내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셰베케라 불리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문양이 창에 담겨 있다. 벽면은 온통 다양한 색깔의 화려한 꽃과 나무, 화병, 기하학적 무늬들로 덮여 있다. 어두운 실내에서 바라보는 창문의 화려함에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다.
쉐키의 또 다른 명소 카라반사라이. 카라반사라이는 옛 실크로드의 길목마다에 있던 대상들이 먹고 묵으며 쉬어가던 숙소로 낙타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었던 거리인 45km마다 위치하고 있다. 그곳에는 대상들의 숙소, 낙타가 쉬는 공간, 목욕탕, 시장 역할 공간인 마자르 등이 있었다고 한다. 카라반사라이는 단순히 대상들이 쉬거나 묵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인근 각지의 대상들이 서로 만나 문물을 교환하는 교역 장소였고 오가는 대상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길다란 복도와 돌로 만든 입구가 참 고풍스럽고 멋있다. 카라반사라이는 현재는 여행자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깔끔하고 저렴해서 많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행하면서 피곤해 지친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다. 면적 29,743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300만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는 아시아 서부 및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원 후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문자를 창제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18세기까지) 주변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소아시아 서북부 카프카스 산지 지역에 있는 내륙국이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마침내 1920년 세르브 조약에 의해 독립이 인정되었고 1936년 12월 구소련을 구성하는 연방공화국의 하나가 되었다. 그 후 구소련의 해체에 따라 1991년 독립하였다. 아르메니아는 이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번성하던 대아르메니아 시절이 있었다. 풍요롭고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아르메니아인들은 다시 그때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다짐을 하며 살아간다. Մեր մշակույթը, մեր ժողովուրդը պահել է դարերի ընթացքում եւ դրա հիմնական պատճառը եղել է առաջին հերթին ժողովրդի նվիրվածությունը գրին, գրականությանը, իր ուրեմն ավանդույթներին։ Ընդ որում նույնիսկ ամենավճռական պահին, երբ թշնամին հարձակում է գործել մեր ժողովրդի վրա, նա գերադասել է իր հետ ոչինչ չվերցնել բացի գրքերից, այսինքն անժամանակվա հիշատակարաններից, ձեռագիր մատյաններից, եւ դա իբրև Սուրբ Մասունք ժողովուրդը միշտ պահել է իր մոտ։ Ընդ որում նույնիսկ 1915 թվականի կոտորածի ժամանակ ժողովուրդը ուրեմն ճառընտիրը ուրեմն որը մեծ այսպես կշիռ ուներ քանակով, այսինքն ծանր մի կին շալակած տեղափոխել է անցկացնելով Արաքսից այս կողմ եւ դրա հետ նաեւ Սուրբ Առաքելոց վանքի դուռը, որը նույնպես քանդակներով հարուստ է իբրև մշակույթի դրսևորում։ Մեր ժողովուրդը դարերի ընթացքում ստեղծել է հզոր մշակույթ,
եւ այսօրվա մեր մշակույթի կրողները ներկա սերունդն է, հավատացած ենք, որ նրանք շարունակելու են այդ լավագույն ավանդույթները։ Մենք նշանավոր կոմպոզիտորներ ունենք, որոնք այսօր էլ աշխարհահռչակ են, միայն Կոմիտասի անունը, Կարա Մուրզայի երաժշտության ոլորտն եմ ես ասում, ուրեմն Ալեքսանդր Սպանդարյանի, այնուհետև հետագա շրջանում արդեն այսօր Տիգրան Մանսուրյան, Էդգար Հովանիսյան եւ շատ-շատերի գրականագետներ տաղանդավոր մենք ունեցել ենք ժամանակի ընթացքում, պատմաբաններ սկսած Լեոյից, Հակոբ Մանանդյանից, Աճարյանից լեզվաբաններ, Մանուկ Աբեղյան, նշանավոր ճարտարապետներ, քանդակագործներ եւ այլն։ 고대 문명 발생지인 아르메니아는 기원전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렐레우코스 제국 등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동서양의 교역 요구시를 하던 아르메니아는 1828년 터키의 점령으로 다수가 제정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그저 작은 나라의 국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아르메니아인은 고대 문명을 영유했던 민족이며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9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중에는 현지에서 이름을 날린 기업가와 정치가, 뛰어난 학자와 예술가, 재능 있는 운동선수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해외에 있는 성공한 아르메니아인들이 자국민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며 나라의 번영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은 사방에 언덕이 많은 도시다. 치제르 나가베르드 언덕에 있는 아르메니아인 학살 박물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학살된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혼을 모신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례순례하는 성스러운 장소다. (1915년 4월) 튀르크군은 튀르크 내 아르메니아인 지도자와 지식인 총 325명을 연행 처형했으며 나머지 성인 남자들을 군대로 소집하거나 건설 현장에 투입했다. 그곳에서 이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으며 부녀자, 노인, 어린이 60여만 명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사막으로 추방되었다. Սխաչիկ Պողոսյանից ծառայում եմ Հայաստանի Հանրապետության ոստիկանությունում, ծառայությունս անցկացնում եմ ցեղասպանության հուշահամալիրում, որը կառուցվել է 1915 թվականին 1.5 միլիոն զոհերի հիշատակին։ Հիշում եմ եւ պահանջում եմ։ 아르메니아는 비극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아르메니아인은 오랜 세월 내분과 전쟁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수시로 변하는 국경을 넘어 달아났다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과거와 현재의 국경은 상대 국가에 따라 변동됐지만 흑해와 카스피해는 민족 이주, 종교 싸움, 민족 사이의 증오, 전쟁, 승리와 패배가 혼재하던 지역임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 아르메니아 고문서 박물관. (1919년 9월 9일) 의회법 439항에 의해 설립되었다. 아르메니아 민족학협회에 간직되어 있던 소장품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약 100만 년 전 선사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아르메니아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집트, 미타니, 히타이트 왕국, 아시리아, 이란, 로마 등 아르메니아 고원 동쪽에 있는 국가들과 상호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소장돼 있어 그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현재 아르메니아 고문서 박물관에는 40만여 점의 소장품들이 고고학, 민족학, 문서, 화폐별로 분류 전시되어 있다. 민족 인류고고학 연구소와 아르메니아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발굴한 유물들과 구매, 기부를 통해 수집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유물들의 보존 작업 및 복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의 건축이나 고고학, 민족학, 역사와 관련된 서적 및 고고학적 발굴에 관한 기록물을 출판하고 있다. 이외에도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과학적이면서도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Matenadaran was built from 1945 to 1957 by the architect Mark Grigoryan. Matenadaran is not only a museum, as many think, but it is also a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There are about 18,000 manuscripts, but of course here you can see only some part. The rest are in our book depository under special climate conditions. In the Matenadaran we have the biggest Armenian parchment manuscript. It is called the Homilies of Moshe. It has 660 sheets, 28 kilos, and for each sheet 1 calf skin was used. And also the smallest church calendar here we have, it has 104 sheets, and for all book 1 baby goat skin was used. 수도 예레반의 외곽 지역 코타이크 지역으로 향했다. 바로 가르니 신전을 보기 위해서다. 가르니 신전은 아르메니아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1세기경 네로 왕의 후원으로 지어졌다. 돌에는 4세기에 만들어진 아르메니아 문자가 적혀 있는데 1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자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가르니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신전처럼 24시간을 뜻하는 24개의 기둥을 세운 이오니아식 건축물 구조다. 기원 후 301년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 왕실의 여름별장으로 사용되었고 이곳에서 제물을 바치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고 한다. 가르니 신전이지만 토테미즘을 뜻하는 파간 신전이라고도 불린다. 17세기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10년간의 공사 끝에 다시 복원됐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인 1세기 태양신 미투라를 모시던 가르니 신전은 지진으로 무너진 뒤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당시 여왕이 지냈던 곳곳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기독교 개종 후에는 왕의 여름별장으로 사용했는데 로마식 사우나탕도 있었으며 벽과 바닥은 모자이크 타일로 테티스와 오키아노스 등 그리스 남녀 신들을 그려놓기도 하는 등 화려하게 장식했다. 사우나 유적 안에는 벽화는 보이지 않고 냉탕, 온탕의 시설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바닥 모자이크 타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가르니 신전이 재건축된 후 관광객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당시 여왕이 사용하던 빨래터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뻥 뚫린 자연 속에서 우뚝 서 있는 가르니 신전의 모습이 유독 웅장하게 느껴진다. 저 멀리 아라라트 산이 보인다. 해발 5,137m인 아라라트 산은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표착했다는 바로 그 산이다. 아르메니아 영토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보이나 사실은 국경 너머 터키 땅에 위치해 있다. 수없는 터키의 침략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산을 생각하며 조국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Արարատ լեռը մեր ազգի վեհության ամենակարևոր խորհրդանիշն է։ Արարատ լեռով մենք ապրում ենք, շնչում ենք եւ ամեն անգամ երբ կողքից անցնում ենք երախտագիտության զգացումներ ունենք մեր ազգի նկատմամբ, մեր ազգի պատմության եւ որպես քրիստոնյա ազգի, որպես քրիստոնյա հայ ես համոզված եմ, որ Նոյան տաբանը այնտեղ է հանգրվանած եւ Արարատ լեռով է մեր պատմությունը շարունակվելու։ Ուրեմն Արարատը յուրաքանչյուր հայի համար ինքը ոգեշնչում է, ոգեշնչություն է բոլորիս համար, այսինքն մեր սկիզբն է, մեր հիմքն է եւ վերջն է։ Արարատը գաղափար է, դա հոգի է, դա հայրուն է, խոսքեր չկա։ Եթե նայում ես Արարատին ու երգում, արդեն ամեն ինչ ասում է իր մեջ։ Արարատի գլխին դարոշ պիտի դանենք վաղթեուշ հրով լինի, սրով լինի, պիտի գնանք վաղթեուշ 카프카스 3국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로 인해 고유의 건축과 예술적 특성을 조금씩 잃어갔다. 하지만 3국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쌓아왔다. 이러한 아픈 역사가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